이제 마지막 제가 테마를 맡았는데 어떻게 이제 좀 많이 좀 피곤하시죠? 예. 어쨌든 너무나 여러분들 부동산에 대한 열망 하나 때문에 이 귀한 시간에 이렇게 오셔서 또 여러 가지 이제 강의를 들으셨고, 또 아마 이 콘서트에 오신 게 이제 뭐 처음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뭐 두 번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계속 오시는데, 아마 제 생각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게 계기가 돼서 앞으로 또 저희가 더 좋은 어떤 주제들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대감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품도 계속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까 뭐 우리 박인호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가 좀 오래됐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배출하신 분 중에 또 좀 다니신 분들 중에도 또 대단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참고로 저도 이 부동산학과에서 조세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입학하시면 또 이렇게 또 학과에서 또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또 인연이 좀 됐으면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널리 좀 홍보 좀 해주시고요. 자, 일단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40분 정도, 한 40분 좀 더 되는데, 어쨌든 아까 우리 송상현 박사님도 정확하게 하셨으니까 저도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6시 5분에 끝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따 그 중에 또 추첨이 있다고 하니까 또 그것도 여러분한테 무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좀 받아가시고 또 멀리서 오신 분은 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밖에는 굉장히 지금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봤자 비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으러 살아 이 배를 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마무리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서로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우리 김종원 교수님께서 굉장히 세제적인 얘기부터 출발해서 뭐 임대차 보호와 관련 얘기를 다 포괄적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들으면서, 야, 그럼 나는 오늘 할 말이 없는데 나 오늘 뭐 해야 되나 이렇게 사실 걱정을 좀 했는데요. 아까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 중에서 조금 이렇게 제가 보완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펼쳐놓고요. 아까 아까 우리가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쓰자. 그다음에 주택 임대 사업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지 아주 리얼하게 아주 뭐 서식까지 해서 아주 잘 하셨기 때문에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중첩된 얘기인 거니까. 다만 아까 그 임대차 보호 관계에서 우리가 아까 뭐 임대차에 대한 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는 뭐 선순위가 있다,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 선순위가 아까 뭐 경매 비용이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뭐 소액 임차 보증금도 있었고, 그 다음에가 이제 당해세라고 했는데 그 당해세에 대한 설명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해세라는 것은 성이 당시고 이름이 해세가 아니라 당의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조세를 당해세라고 합니다. 사실은 당의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조세라고 사실은 법령에다 표시를 해주는 게 좋은데, 우리 실전에서는 늘 당해세 하니까 뭐 일반 분들은 당해세가 이게 뭔지, 이게 세금 이름인 건지 혼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당해세는 이제 재산세라든가 아니면 이제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상속세라든가 증여세, 요런 세금이 있으면은 우리가 선순위 문제에서 무조건 밀려주도록 돼 있어요. 그걸 당해세로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는 뭐 양도소득세라든가 뭐 임대소득세라든가 법인세, 부가치세, 이건 당해세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세금도 우리가 보통 선입관이 있잖아요. 세금하고 만약에 피담보채권하고 만약에 담보채권을 부딪히면 무조건 세금이 이기는 거 아니냐? 그것이 아니라 그 외에 당해세가 아닌 세금은 이제 우리가 법정기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조세채권의 그 법정기일을 중심으로 해서 순위를 따집니다. 근데 그 순위를 안 따지는 게 당해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당해세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주로 재산과 관련된 세금을 지칭하는 거구나. 그랬을 땐 선순위 문제가 다른 일반 채권보다 앞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이제 하나 정리됐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아까 강남구는 주로 이제 우리가 뭐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업자 등록을 이제 일반 사업자하고 간이 사업자가 있는데, 아까 어떤 사업자 등록을 낸다고 그랬었죠? 일반 사업자. 졸지 않고 계셨네요. 네, 일반 사업자 등록을 낸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뭐냐면은 요즘은 이제 중개 아까 보수라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 중개 보수를 받으면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다 이제 중개 보수에 대해서는 이제 현금 영수증을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 의무 기준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여기 좀 중개사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예, 이게 원래는 30만 원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10만 원 이상만 돼도 이렇게 의무적으로 발행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어지간한 중개보수는 다 발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개 보수 수입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우리 간이 사업자는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지만 보통 강남에서 월세 내고 뭐 중개 사무실 운영하려면 어느 정도 수입은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강남 쪽에서는 이제 일반 사업자로 인식을 미리 해서 등록을 내주고 있다. 이렇게 제 생각에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외 지역은 이제 그렇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은 이제 간이사업자 등록을 많이 내고 있죠. 참고로 이제 내가 여러분들이 뭐 아까 이제 우리 뭐 송 박사님 뭐 너무 잘 설명해 주셨는데 내가 뭐 기존에 있는 집을 사서 매매를 뭐 사가지고 아니면 뭐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임대사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보다는 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땅에다가 직접 지어서 이제 자가 임대식으로 하는 것도 더 괜찮다. 아주 그 팁을 주셨는데, 그럼 보통 우리 매매업으로 이제 할 때는 이제 사업자 등록은 간이 사업자 등록이 안 나와요. 왜냐면 부동산 매매는 하나만 팔아도 4,800이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업은 사업자 등록이 간이 사업자 등록이 안 나옵니다. 그것도 참고로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우리가 저도 아주 그 주의 깊게 들었는데 상가 부분에 있어서 상가 이제 임대차 계약이 있었지만 그 동안에는 통합적으로 계약이 됐었지만 아까 이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권리금 계약을 따로 하고 그렇죠? 의미가 있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 권리금에 대한 상가 권리금은 굉장히 이제 법적으로 임차인이 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다 있었는데 그래서 권리금 계약서를 따로 쓰고 일반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쓰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김종 교수님 얘기는 그렇다면 권리금 계약서를 쓰고 권리금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권리금 거래를 하게 되면은 세금을 내야 되지 않느냐 아까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 법령에는 권리금을 내가 만약에 팔게 되면 권리금 거래를 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 되는 게 법에 내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뭐 중개사 공부하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만약에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실전에서는 그러면 여기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분양을 상가를 받았다. 그러면 상가에 대한 내가 가게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그럼 상가를 넘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상가 분양가액에다가 내가 뭐 피를 붙여서 권리금까지 붙여서 팔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보통 권리금 신고를 할까 안 할까요, 네. 그렇죠. 보통 우리가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왜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자. 양심을 갖게 있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안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권리금이 따로 구분해서 표시가 되고 이것이 체크업이 되고 권리금 평가가 되게 되면 아까 뭐 유형재산, 무형재산에서 되던데 그렇게 되면 이제 노출이 된다 봐야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상가하고 권리금을 같이 넘긴다거나 아니면 권리금만 넘겼을 때도 이제는 세금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아마 좀 말씀하신 거 아닌가. 물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이것이 이제 상가 임대차 요 계약 관계가 이제 활성화되고 표준 임대차 계약서가 이제 일성화되면 그 부분이 노출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될 거라고 저도 보고요. 다만 좀 세법상 차이가 있다면 내가 상가하고 권리금을 같이 넘기게 되면 그때는 양도세를 냅니다. 왜냐면 부동산이 같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어요? 네. 하지만 권리금만 넘겼을 때는 그렇잖아요. 권리금만 넘겼을 때는 그거는 양도세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기타 소득세라는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개인의 소득은 어떤 소득이 있냐면 이자 소득이 있을 수 있죠? 또 뭐 있을까요? 배당 소득, 사업 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그렇죠? 아까 우리 송 박사님이 약간 리츠 쪽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자, 리츠를 내가 리츠를 투자해가지고, 리츠 주식은 무조건 배당주란 말이에요. 자, 배당을 받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배당금도 생기고, 뭐 내가 사업도 하고, 직장 다니면서 월급도 받으면 그 소득은 다 종합과세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걸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미팅을 할 때는 반드시 5월 달에 한번 해야 됩니다. 5월 달에 이분이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만 봐도 이분의 소득 현황을 알 수 있어요. 물어보는 거죠. 5월 달에 무슨 뭐 혹시 뭐 바쁘시지 않았냐? 바쁘지 않았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별 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5월달에 뭐 어디 놀러 가고 막 없다는 거잖아요. 없으니까 놀러 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종합과세가 되느냐 아니면 종합이 안 되느냐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상가하고 권리금을 같이 팔면 아까 무슨 세금이라고요? 양도세. 그러면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을 하면서 내가 부양받은 상가하고 권리금을 같이 넘겼어. 그러면 그 세금은 내 소득하고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예요. 따로 신고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따로 하는 게 유리해요? 같이 하는 게 유리해요? 따로 하는 게 유리하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자, 하지만 내가 권리금만 팔아. 근데 권리금에 피가 붙었어. 그렇죠? 그러면 그 피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했잖아요, 방금.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는 어떻게 과세가 된다고요? 종합해서 과세가 된다고 했었죠. 맞습니까? 그러면 나한테는 이제 뭐예요? 세금 부담이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권리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입장이시라면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임대차, 임차인의 여러 가지 뭐 보호장치 뭐 다 좋은데 가만히 보면은 이 상황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어쩌면 즐기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 이것이 양성화돼야 돼. 그렇죠? 그럼 어서 와. 그렇죠? 기다리고 있겠죠, 길목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말씀을 안 하시지만 부동산 투자해서 나름대로 돈 좀 버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앞으로 버실 분도 계실 거고 벌다가 마신 분도 계실 거고 벌었다가 다 날리신 분도 계실 거고 예, 아마 여러분이 지금 계실 겁니다. 다만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오늘 이렇게 왔을까를 생각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주택 임대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주택 투자에 계속 관심을 갖겠다. 그렇죠? 또 한번 임대 사업이 요새 괜찮다고 하는데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아마 그런 니즈 때문에 아마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뭐 여러분 뭐 투자해서 뭐 세금도 내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제로 모든 세금은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말씀드리면 일단은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경매로 낙찰을 받든 분양을 받든 매매로 사든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뭐가 있을까요? 취득세.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과거에는 이제 등록세라는 세금이 있었는데요. 자, 이거는 정확하게 하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등록세라는 세금은 없어졌어요. 등록세라는 말은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등록면허세라는 것이 생겼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부동산을 매입하면은 우리가 취득세도 내고 등록세도 낸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신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취득세만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등록세의 과거의 세율이 취득세랑 합쳐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취득세에 그 옛날 등록세 세율이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등록면허세는 뭐냐? 그건 이제 면허세, 과거의 면허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소유권 이위 등기라고 해서 뭐 저당권 설정이라든가 지상권 설정이라든가 그런 이위 등기 사항에 대한 세율만 주로 다루는 것이 등록면허세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는 거. 우리 등기부로 따지면 이제 우리가 갑구상에 있는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을 때는 취득세만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상가를 만약에 분양을 받는다. 매매로 사면은 보통 매매가의 4.6%를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4억짜리 아파트를 경매로 사요. 그러면은 취득세 세율이 몇 프로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자, 이게 작년에 개정이 된 거예요. 6억 원까지는 1.1%. 국민주택 규모 이하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6억 초과일 때는 2.2%. 9억 초과일 때는 3.3%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세율만 봐도 정말 무슨 생각하는지 알 수 있어요. 상가라든가 빌딩이라든가 토지는 4.6%야. 근데 주택은 지금 가액에 따라서 우리가 1.1, 2.2, 3.3 이렇게 안분해되어 있지만 굉장히 유리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정부는 아까 뭐 우리 송 박사님 여러 가지 얘기하셨지만 주택 거래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주택 거래만. 그렇죠? 그러면 주택 거래를 살려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사라. 집 사. 사서 임대사업 하라는 거예요, 임대사업. 그렇죠? 임대사업 해라. 그럼 임대사업 하면 어떻게 되는 건데, 그럼 내가 여러 가지 혜택을 줄게. 임대사업 안 할 거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고. 지금 이런 식의 구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렇게 취득해서 가지고 있으면 내는 세금이 뭐가 있을까요?
재산세. 그렇죠? 자, 재산세. 그러니까 재산세는 언제 고지서가 날라올까요? 저쪽은 좀 조용하신 거 보니까 없나 봐요, 재산세. 네. 7월 달에도 있고 9월 달. 그러니까 여름하고 9월이야. 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달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금 결혼하신 분들은 선 볼 때 언제 봐야 돼요? 5월 달, 7월 달, 9월 달이야. 지금이 몇 월 달이에요? 7월이죠. 지금 보셔야 돼요. 지금 보셔야 돼요. 8월 달은 비전이 없어요. 8월 달은 없잖아요. 납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보통 이제 7월 달에는 이제 상가 건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이제 아파트, 뭐 단독, 다가구 뭐 다 들어갑니다. 주택은 2분의 1은 7월 달에 거기서 날라오고, 나머지 2분의 1은 9월 달에 날라와요. 아셨죠? 자, 그러면 토지를 갖고 있다. 아까 나이 드신 뭔가 하고 싶은데, 예? 기력이 안 돼서 안 되시는 그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9월 달에 전세가 나옵니다. 9월 달에. 그럼 참고로 더 하나 물어볼까요? 12월 달에 혹시 내는 세금이 뭔지 아세요? 12월 달에? 종합 소득세가 아니라 그거는 5월 달에 있잖아요. 네, 종합 부동산세. 지금 강의를 너무 오래 듣다 보니까 좀 정신이 들어요. 네, 12월 달은 종합 부동산세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더 있네. 그렇죠? 선볼 때가 5월 달, 7월 달, 9월 달, 10월 건너뛰고 11월 건너뛰고 12월 달. 그렇죠? 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양도를 했을 때는 이제 양도세를 내겠죠? 그러면 오늘이 몇 월 며칠이죠? 2015년도 오늘이 7월 25일. 그러면 오늘 25일 날 잔금 치렀어. 그럼 언제까지 신고해야 될까요? 25일 날 잔금 치렀어요. 부동산도 없어. 팔아보지 못했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렇죠? 7월 25일이니까 25일이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2개월까지. 그러면 7월의 말일이니까 언제요? 8월 달, 9월 달. 아셨죠? 자, 이 원론적인 얘기를 왜 말씀드린 거냐면, 우리 실전에서는 복잡한 내용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내가 납기를 언제 내야 되는 건지, 언제 고지가 되는 건지, 언제까지 신고하는지,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렇게 나름대로 뭐 업무 수첩이 됐든 뭐든 이렇게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알고 계셔야죠. 이거 예를 들어서 내가 신고 날짜 놓쳐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가산세를 물어봐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물론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비과세나 감면받는 게 좋지만 내가 실수 안 해서 가산세 안 무는 것도 크게 절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이없는 실수는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본론적인 얘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실은 뭐 토지가 됐든 상가가 됐든 이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굉장히 거래세도 많고 또 가지고 있으면 보유에 대한 세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부동산 활동에 따른 세금이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정부가 이게 지금 못 받아서 이렇게 지금 사실 안달이 난 상황이었는데 왜 이제 와서 이 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피리 꽂혀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줄까? 제가 이 주택 임대업에 대한 세제 강의를 임대업이 생기면서부터 사실 강의를 했는데 그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변화가 되고 있다. 자,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합니다. 교수님, 앞으로 이제 인구수가 점점 줄어들고, 그 다음에가, 요새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뀌니까, 아까 우리 손 박사님 똑같은 얘기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좀 안 좋아지지 않겠느냐. 근데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를 오래 해보신 분 어떻습니까? 시장이 안 좋아진다고 했지만, 다시 또 살아나잖아요. 죽을만 하면 또 살아나. 그렇죠? 또 살아나면 또 죽여. 그렇죠? 이게 어떤 정부의 여태까지 어떤 정책사적 측면에서 보면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부동산, 정책 전문가는 아니지만 부동산은 그래서 생물 시장인 것 같아요. 계속 바뀌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할 때 제일 많이 물건 거래해서 서울이나 경기도 많이 하는 물건이 뭐예요? 도시형 생활주택이죠.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이 뭡니까? 그게 원룸 투룸 아니에요? 원투룸. 원투룸인데 이름을 도시형이라고 이름을 짓고 거기다가 주택 붙인 거야. 세종시에 가서 그 분양대행사들이 분양하는 거 보니까 거기서 그걸 도시형 아파트라고 하더라고. 도시형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면 잘 이게 어르신들이 못 알아듣으니까 어르신 도시 좋아 안 좋아? 도시 좋지. 그게 도시야. 아파트 좋아 안 좋아? 아파트 좋지.
아파트야. 그러니까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야지. 집에 돈 가져왔죠, 어르신? 가져왔어. 많은 거 가져왔어. 그렇죠? 그럼 왜 100만 원 끌어? 바로 계약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계속 부동산의 상품은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원룸 투룸이 이름이 도시형이 바뀌었잖아요. 이게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저희가 이런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부를 일단 하러 오셨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그만큼 부동산 시장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버시는 그 날까지 이 부동산 콘서트는 계속 될 겁니다. 네, 여기서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되지 않나요? 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시장에서 지금 정부가 그러면은 앞으로의 정부의 정책은 뭐냐? 사실 상가라든가 토지는 정부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동산을 말하는 선택지잖아. 필수제가 아니잖아요. 오로지 이 주택이 살아야 돼. 이게 죽으면 정권 자체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그동안은 분양 시장이 너무너무 좋았지만 알다시피 여러분 몇 년 동안 좀 침체기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분양시장 좋았을 때는 왜 그때는 임대주택법이 없었냐?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임대주택법을 보면 임대사업 하지 말라는 거야.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임대주택법은 지금은 의무임대기간이 5년이지만 옛날에는 몇 년이었어요? 10년이었어요. 10년. 내가 분양을 받아서 지금 아까 준공공 임대주택은 10년이지만 10년 동안 어떻게 임대해요? 살면서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서울 같은 경우는 5호 이상을 분양을 받아야 돼. 5채를 분양을 받아야 돼요. 아니 직장인들이 아무리 대출을 끼고 아까 우리은행 얘기했지만 해도 5채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야. 그렇죠? 그러면 그 법령상으로 봤을 때는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왜? 하지 않아도 기타 우리가 분양시장도 좋았고 임대주택도 그 당시에 좀 지었었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까 우리 통계치 봤지만 점점점 그러다 보니까 임대주택을 안 짓게 되고 하다 보니까 거꾸로 소위 말해서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못 따라가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럼 뭐냐? 그럼 다시 임대주택 활성화로 간 거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견된 거를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자, 그러면 당연히 손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임대주택 사업을 하려면 누군가는 분양을 받아야 되고, 그렇죠? 누군가는 팔아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거래세가 완화가 돼야겠죠? 그래서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들은 여러분들 아까 대충 보셨지만 취득세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 그럼 아까 일반적으로 분양을 받던 경매는 낙찰을 받던 하면은 아까 주택가액에 따라서 1.1, 2.2, 3.4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런데 아예 임대사업 목적으로 하는 분들은 그조차도 면제 주자. 아예 취득세를 면제 주자. 화끈하게.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 서울에 사시면서 천안 두정역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2채를 분양을 받는다. 그렇죠? 그러면 2채를 분양을 받으면 그 분양받은 그 취득세에 분양받은 그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아예 없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래도 분양을 받아라. 자, 이거 엄청난 지금 혜택을 이제 주게 된 거지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이죠?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뭐냐? 그럼 이렇게 세제상의 혜택만 줄 거냐? 아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매입 임대 사업자 하려면 돈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요? 대출해 줄게. 대출 받아가. 어디 은행에서요? 우리은행. 근데 우리은행보다 어디가 좋다고요? 아까 교수님 어디가 좋다고 그랬죠? 너네은행? 너네은행. 그렇죠.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부가 권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부동산의 투자의 흐름은 정책. 왜 우리가 부동산 정책을 분석하는 거죠? 정책을 알아야 돼요. 왜?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에 따라 부동산 투자는 바뀌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아까 우리 송박 선생님이 정부 정책 자료를 가지고 통계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했잖아요.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그런 공부를 하셔야 돼요. 맨날 신문, 경제신문 나온 것만 보지 마시고 정책 자료를 보고서 이거에 대해서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자꾸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눈을 키우셔야 돼요. 물론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 중에 말씀은 하지만 난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럼 할 말이 없지만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세제상 혜택을 좀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아까 뭐 상가나 뭐 토지 사면 이렇게 뭐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 엄청 많은 세금이 있는데 어떤 혜택이 있느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뭐 아까 임대사업자 뭐 등록 뭐 표지 이런 거는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뭐 우리 김종훈 교수님이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보고에 바로 이제 결론을 합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취득세가 여기 보시면 60제곱미터 이하는 아예 면제죠. 그렇죠? 그럼 아까 도생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용 몇 제곱미터 이하입니까? 50 이하죠? 50 이하. 아까 우리 통계치 보면은 거의 40제곱미터짜리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40제곱미터 이하는 너무나 작다. 그러니까 면적을 좀 늘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지금 60초가 85제곱미터 요거에 대한 것도 좀 더 정부가 파격적으로 좀 혜택을 좀 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보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전용 60제곱미터 이하는 면제인데 여기서 조심할 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전용 85제곱미터 공동주택 건축 및 공동주택 오피스텔은 무슨 분양이죠? 최초 분양이야. 이 취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최초 분양자만 된다는 거예요. 최초 분양자만. 그러면 최초 분양이 아닌 사람은 기존에 있는 집을 사서 경매를 받아서 하는 분들은 이 혜택이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돼야 되죠? 세금 내야겠죠? 몇 프로 내야 돼요? 그러면 아까 제가 가르쳐 드렸던 거 있잖아요. 6억 이하는 몇 프로? 1.1. 6억 초과 9억 이하는 몇 프로? 2.2. 9억 초과는 3.3. 그럼 당연히 임대사 목적이니까 6억 이하가 많겠죠? 그러면 몇 프로 되는 거예요? 1.1 내는 거지. 그렇죠? 1.1. 그래도 굉장히 혜택이 많은 거예요. 왜냐면은 상가 분양이나 토지 매매 같은 경우는 매매가의 4.6이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짜리면 1억에 4.6이면 460이지만 1억에 1.1이면 110이잖아. 단순 비교해도 몇백만 원 차이 나는 거죠. 물론 면제받고 비과세 받는 게 제일 좋지만 꽁 대신 닭이라고 1.1도 큰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정리됐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산다고 다 면제가 아니에요. 자, 그 점은 좀 조심하시고. 그러면 재산세는 어떻게 되느냐? 재산세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40제곱미터 이하는 이제 면제입니다. 면제고 40초가 60원. 요 구간에 범위 있는 물건들이 많겠죠. 요거는 이제 50%를 감면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종부세는 어떻게 하냐? 종부세. 자, 종부세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합부동산세는 이것이 2005년도에 입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과거에는 이제 종합토지세였다가 2005년도 입법이 돼서 지금 종합부동산세로 이제 바뀐 거고요. 그 당시 뭐 경제신문에 대서특필이 됐었죠. 그 당시 토지만 규제하다가 갑자기 이제 부동산 규제하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현재는 법령에서 정한 토지와 주택에 한해서만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자, 여기서 시사한 바는 뭐냐면 일반 상가 건물은 종부세 대상이 안 됩니다. 뭐라고요? 일반 상가 건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인데도 불구하고 토지와 주택만 돼요. 다만 상가든 빌딩이든 그 건물에 딸린 대지 지분은 종부세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대지를 가지고 있으면 다 종부세를 내느냐? 아니요. 공시지가가 80억을 넘어야 됩니다. 얼마를 넘어야 돼요? 80억을 넘어야 돼요. 그래서 전국의 상가 소유자들이 종부세 발표 났을 때 다 뭐 담배 피우고 술 먹으면서 내가 이제 안 내던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걱정들 했는데 왜 걱정을 하냐 이거야. 그러면 지방에 상가 하나 갖고 있으면은 그 땅값의 공시지가 80억 넘어가요? 뭘 넘어가? 8억도 안 넘어가니까. 그렇죠? 근데 왜 술을 먹고 그래? 퇴상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지가조사를 다 한 거예요. 현재는 80억을 넘어갔을 때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해 상가 분양받은 것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는 주택 투자를 해서 임대 사업하는 게 주택 투자를 하는 게 좋겠어요? 상가 투자하는 게 좋겠어요? 세금만 생각한다면. 상가가 유리하겠죠? 상가는 안 나온다며요. 그렇죠? 그래서 상가를 샀어. 그랬더니 공실이야. 공실. 그럼 상가는 누가 관리해 주나요? 상가는 누가 관리해 주나요? 아까 주택은 공실돼도 뭐 해준다고요? 보장해 준다며요. 그렇죠? 그럼 상가는 보장이 안 되잖아. 그렇죠? 자,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 하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만약에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으면 원래 집을 만약에 내가 두 채, 세 채 이상 가지고 있으면은 종합부동산세는 기준 금액이 6억을 초과하면 종부세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서울에 자가집을 가지고 있고 뭐 저쪽 경기도 구리에도 가지고 있고 저쪽 충청도 갖고 있다. 그러면 다 합산해서
그 기준시가 금액이 6억을 넘어가면 종부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분이 만약에 종부세를 안 나오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게 바로 임대사업이에요. 임대사업. 그게 바로 임대사업이라는데 어떤 분은 이혼하면 된다는데 뭐 아무 데나 이혼합니까? 예, 이혼이 아니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면 됩니다. 그러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면 여기 보다시피 임대사업자 등록된 주택은 합산 배제 임대주택이라고 돼 있죠? 네. 그러면 내가 예를 서울에 아파트가 있고 내가 도생주택을 한 채,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어요. 여러 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걸 합치면 6억이 넘어가. 그렇죠? 근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낸 거야. 그러면 그 도생주택 세 채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 그건 사라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내 아파트 기준시가가 얼마냐면 예를 들어서 뭐 5억 4천이야. 그러면 난 종부세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 이거죠. 이해되세요? 하지만 그 주택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어. 무등록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이제 합산해가지고 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무슨 말인지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양도세, 우리 이제 김영수 선생님 양도세도 말씀하셨는데, 근데 여기 위에서 보시면 뭐 여기 보시면은 이제 1호 이상 5년 이상 있죠. 요거는 여러분 아시죠? 과거에는 주택임대사업자를 하려면은 5호였다가 3호로 줄였고요. 3호에서 지금 뭐죠? 1호. 1호 임대사업자가 가능합니다. 1호. 지금은 한 채도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낼 수 있어요. 예,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자, 그 다음에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요 부분이 사실은 좀 이슈가 되는 건데, 그러면 내가 서울에 자가집이 있어요. 이렇게. 서울에 자가집이 있는데, 내가 도생주택을 세 채를 분양을 받은 거야.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냈어요. 그렇죠? 등록을 냈습니다. 그러면 내 서울에 있는 자가집을 팔아. 그러면 내가 이것이 만약에 도생주택 세 채가 주택수로 합쳐지게 되면 몇 채가 돼요? 네 채가 되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1가구 1주택자가 몇 년 보유죠? 2년 보유예요, 거주예요? 거주예요? 이러시면 안 돼요. 보유예요, 보유. 지금은 가지고만 있어도 비과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그걸 팔면 비과세예요. 그러면 내가 이 자가집이 있고 도생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서 5년 동안 하고 있다. 그 상태에서 내 자가집을 판다 이거예요. 그럼 비과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2011년도까지 해석이 분분했어요. 어떤 세무서 가서 물어보면은 그럼 비과세가 안 된다. 어쨌든 임대사업이 있었지만 주택 아니냐? 그래 이건 다주택자다. 그 양도세 내야 된다. 아니 무슨 말이냐? 임대사업자 등록을 낸 거니까 그건 빼줘야지. 서로 세무공무원도 헷갈린 거야. 그러다가 2012년도에 입법을 합니다. 야, 이거 헷갈리니까 입법을 하자. 그래서 현재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 한해서는 내 자가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돼요.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일이 바빠서 여기까지만 듣고 가시면 사고가 납니다. 여기 가시면 안 돼, 지금. 여기 또 중요한 얘기 남았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보통 우리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은 1가구 1주택자가 몇 년 보유라고요?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 팔면 양도세가 없다라고 했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보유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실거주를 따져요. 그래서 아까 이제 답변하신 분이 2년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그거예요.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일반 그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다른 점이 뭐냐면 그거는 내가 거주를 안 해도 되는데 얘는 거주를 해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2년 거주 체크가 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만 비과세가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2년 이상 거주라는 조건을 둔 이유가 바로 요거예요. 보유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우리가 사실은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부가가치세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잠깐 좀 말씀드리면 그러면 우리가 모든 부동산 거래가 부가가치세가 있느냐? 자, 어차피 한 김에 다 말씀드리면 내가 땅을 내가 거래해요. 지주한테 땅 사요. 내가 주택 임대 사업 나 하고 싶은 거야. 지주한테 자, 땅 넘기세요. 내가 이거 개발해서 내가 해줄게요. 그럼 지주가 나한테 땅 팔아요. 그러면 그 땅 판 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면세입니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런 경우에는 생산성 안 끊다 보니까 개선서 누락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뭐 보통 계좌이체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요. 실무에서는. 네. 그러면 자, 내가 상가를 분양받아요. 상가를 분양받아서 임대해요. 그럼 부가세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지요. 부가세 있지요. 그렇죠? 분양가에 대해서, 건물 분양가에 대해서, 임대료에 대해서. 그럼 주택은 없냐? 주택은 없어요.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이상은 없어요. 내가 도생주택을 3채, 4채를 분양받아도 부가세 면제예요.
임대해도 면제야. 임대도 면제예요. 자, 외국인 전용 아파트 월세 1,000만 원. 월세 1,000만 원짜리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네. 용산에 있어요. 아파트 이름 말씀 못 드려. 네. 근데 월세 1,000만 원이야. 그것도 부가치세는 면세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거를 팔아. 그래도 부가세가 면세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택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게 큰 특징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아까 아파트 관리비는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건 뭐냐면 관리비는 이제 이거죠. 관리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그 서비스 제공의 대가야. 그러면 아까 자 내가 도생주택을 난 서울에 사는데 아까 천안 두정역에 도생주택 3채를 분양을 받았어. 근데 난 직장생활을 해. 근데 직장생활하는데 임차인이 연락 와요. 지금 빨리 KTX 타고 내려와서 고쳐달라고.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어떻게 내려가. 그렇죠? 안 내려오면 알아서 하라고.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관리회사에 니제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가 그걸 어떻게 가? KTX 타고. 그래서 KTX 타고 갔는데 가보니까 그냥 전등 고쳐주는 거야. 그럼 나 다시 올라가야 되잖아요. 미치는 거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 시간적인 스트레스. 큰 거죠? 그러니까 주택임대관리회사가 아파트처럼 도생주택이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럼 직장 다니면 정신없어 죽겠는데. 그러면 임대관리 대행을 하자. 그럼 그때 임대관리 수수료를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것도 관리 수수료이기 때문에 그것도 부가치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거는 다 부가세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 관리비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이게 어쨌든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가셔도 돼요. 그냥 가셔도 돼요. 잠깐만 상품이 좀 남아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참 이슈가 됐었던 부분인데 그러면 언뜻 보면 혜택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취득세 면제, 요약을 해보면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 또 뭐였죠? 방금 뭘 들으신 거예요? 네, 종부세 면제, 그 다음 뭐죠? 양도세 비과세였었죠? 근데 하나 빠진 게 뭐냐면 임대소득세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취득세, 재산세 감면, 종부세 면제, 양도세 비과세를 해줘도 임대사업자 등록자가 많았을까요? 무등록자가 많을까요? 무등록자가 더 많은 거야. 그럼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사장님은 그거 하세요. 나는 그거 등록 안 해. 나는 어차피 임대소득세 안 내잖아. 근데 사장님은 등록을 하면 임대소득세 낸단 말이야. 사장님. 그럼 차라리 그렇게 하시고 나는 안 할래.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서 얘기를 한 거죠. 기재부에. 아까 뭐 파워 있는 기재부라 했는데 맞아요. 근데 기재부에서는 그걸 왜 해주느냐? 아니 임대해서 돈 버는 거 다 똑같은데 돈 벌면 세금 내야지 무슨 감면이야 이걸. 그래서 이걸 안 해주려고 했어요. 근데 무등록자하고 등록사업자의 가장 그러니까 유일한 차이가 요거 하나 남아 있었던 거거든. 그래서 굉장히 줄다리 하다가 만들어진 게 요 조항이에요. 그러면 임대소득세도 감면을 주겠다. 그럼 국세청이 배포가 커요, 작아요? 배포 커요? 뭐 한 50% 팍 깎아줘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렇게 좀 얼마나 좋아. 보시면은 몇 프로 감면이냐면 개인소득세나 법인 임대소득세나 법인 임대소득세는 20% 감면입니다. 아까 이제 준공공임대는 아까 50%까지 했었죠. 자 보세요. 역시 준공공임대는 50%야.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임대사업자 등록되는 건 좋은데 이양할 거면 준공공임대해. 그 얘기야. 그잖아요. 이걸로 땡겨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5야 5. 그렇죠? 그러니까 매입임대 하다가 그러니까 오직하면 매입임대 하다가 그럼 준공임대 할 수 있나? 매입임대 하다가 준공공임대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하면 돼요. 그러면 그 기간 인정되느냐? 해주겠다 이거야. 반 인정해줄게. 그렇죠? 자 이렇게 지금 그래서 뭐 유혹이라는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 유도를 해 나가는 부분이 있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현재는 지금 20% 감면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것이 활성화가 되고 좀 오피니언 리더들이 좀 생기고 하면은 좀 더 세대상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대신 이제 저는 이제 국민주택 규모 이하고 긴축가 3억 이하고요. 그 다음에 조심할 게 여기도 보면은 정부의 의도가 딱 보여요. 임대 요건이 몇 호예요? 3호야. 어? 그러면 한 채부터 임대사업자 등록이 된다며. 그렇죠? 그런데 야 임대소득세 대신 사장님 감면 받으려면 이왕이면 세 채. 좀 돈 좀 더 써봐. 나 돈 없어. 대출 받아. 어디에서? 우리 은행 너무 띄워주려 오늘. 그렇죠? 완전히 이 세제 정책을 보면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니 한 채만 분양받으면 된다며. 그럼 한 채 다 해줘야지. 근데 갑자기 뭐라냐면 세 채부터. 그렇죠? 그럼 이거는 주택개발사업자한테 유리한 제도지 뭐.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숨겨져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세금 감면을 해준다 이런 숫자라든가 이런 것만 보실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정부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뒤패를 자꾸 봐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네. 자, 하여튼 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년 이상 의무임대된다는 거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비과세 주택 임대소득인데 여기서 제가 이제 설명드릴 게 다가구예요. 다가구. 자, 다가구. 지금 경매 시장에서 품귀 현상 품목이 다가구입니다. 그렇죠? 왜 그러죠? 사실 다가구가 물론 모든 건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다가구는 참 관리하는 게 번거롭습니다. 하지만 다가구가 노후 대비로 내가 그냥 주인이니까 주인집에서 멀면서 나 이제 넓은 아파트 안 사도 돼. 그렇죠? 그러면 좁지만 거기 살면서 다가구를 관리할 거야. 그런데 이 다가구가 세법상 굉장히 유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내가 다가구를 경매로 받았어.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다가구를 받으면 아까 어떻게 될까요? 그 취소세율은 1.1, 2.2, 3.4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 다가구를 임대해요. 여기서 중요한 테마가 나옵니다. 다가구를 임대하면 나는 다주택자 임대냐 아니면 1주택자 임대냐. 그럼 이건 주택법을 따라갑니다. 그럼 알다시피 여러분들 다가구는 단독이에요, 공동이에요? 단독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1주택의 임대가 돼요. 다가구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내 그 월세는 노텍스 비과세야. 그래서 다가구가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 개의 주택이란 말이 여기 보시면 과세기한 종료일 12월 이제 종료일은 12월 30일인데 12월 30일 이제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가 됩니다. 한 개를 소유한 자는 뭐가 돼요? 비과세가 돼요. 비과세. 제가 그 다른 강의할 때도 가끔씩 얘기하는데 제가 이 다가구 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오늘 안 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런 사람은 내가 처음 봤어요. 예, 지금은 결혼을 했나 안 했나 모르겠는데 자기가 고향이 이제 저기 어디 전라북도 어디예요.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이 아가씨가 부동산으로 돈을 좀 벌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관심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재테크책을 다 찾아봤대. 다 찾아봤는데 다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론적으로는 이제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실전에서 검증을 좀 해야 되잖아. 정말 부자들이 그렇게 돈을 버는 건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부자를 만나러 가야지. 그렇죠? 그럼 부자로 만나러 가면 어디로 가야 돼요? 부산으로 가야 돼요? 서울로 가야 돼요? 네? 서울로 가야죠. 그러면 서울 어디로 가야 돼요? 숭실대? 아무리 저도 숭실대지만 숭실대는 거 아니죠. 강남으로 한 거야. 강남의 도곡동으로 한 거야. 근데 도곡동을 딱 갔는데 그러면 거기서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부자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래. 그러면 방법이 있대. 가정부를 하면 된다. 가정부. 가정부를 하면은 들어갈 수 있다. 공식적으로. 그럼 내가 가정부를 하면 됐네요. 그럼 가정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강남의 그 도곡동 그 타워팰리스 그런 데는 가정부, 그냥 가정부가 안 되는데 음식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와인 따르는 방법도 좀 알아야 되고 청소는 기본이고 그래서 배우고 다닌 거야. 와인 따르는 방법. 그 다음에 이거 왜 배운 거예요? 가정부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진짜 와인 따르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가 청소는 뭐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가 이제 요리를 배운 거야. 그것도 한식, 중식, 양식 다 배운 거야. 그래서 면접에 통과돼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부자를 만난 거야. 실제 부자를 만났어. 그걸 물어봤대.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부동산 관심 많은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돈을 벌고 싶은데 사장님 이렇게 책에서 읽어보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사장님 돈 버셨습니까? 그렇게 말했다는 거야.
그러면 확인이 된 거죠? 된 거야. 이제 빙고 된 거죠, 이제. 그럼 됐다. 그럼 이제 가정부 어떻게 해야 돼? 때려쳐야지, 이제. 때려친 거야. 아,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진짜, 진짜, 야, 이건 내가 오늘 밥을 사야 될 것 같다. 정말. 그 정신에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이, 그럼 이제 확신이 닿잖아, 이제. 아, 이대로만 하면 되는 거네. 그래서 직장 생활을 이제 하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한 거야. 그 돈을 모았는데, 돈이 뭐, 얼마, 못 벌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아파트를 분양을 받을 건가, 막 고민했대. 그러다가 자기가 하여튼, 정말, 진짜 내가 돈을 모았더니 한 2억을 모았대, 2억을. 진짜 안 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2억을 모았대. 근데 자기가 원하는 물건은 4억이야. 4억짜리 다가구를 찾으러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도 배우러 다니고 막 했대. 그런데 물건이 안 나오는 거야. 물건이 안 나오잖아요, 다가구가. 그렇죠? 어? 그러면 방법은 금매밖에 없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이제 뭐라냐, 이분이 중개업소를 돌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뭐 은평구, 오늘은 종로구 도는 거야. 그래서 명함을 주면서 저는 사장님 4억. 얼마짜리? 4억. 그 금매 나면 난 무조건 산다. 그러니까 연락을 달라. 그 명함을 다 돌리고 1년 동안 했는데 나타나질 않더래요. 그래서 이제 실에 빠져 있었는데 1년 6개월 됐을 때 전화가 온 거야. 어디서? 4억짜리 나왔다 이거야. 잘만 내고 하면 한 2천 정도 깎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직장 있다 말고 그냥 막 뛰어간 거지, 이제. 지금 직장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다가오고 문제지. 그래서 그거 딱 잡았대요. 월세가 한 달에 400. 네. 노후 준비가 딱 끝난 거야. 그렇죠? 물론 시세가 더 올랐다면, 그렇죠? 또 저 다가구를 누군가는 매집을 해서 아까 주택임대사업자를 개발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더 가치가 뛰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 얘기를 듣고서 당신이 진짜 부동산 고수구나. 우리는 허당이다, 이거 뭐. 이거 우리는 뭐 개털이고. 거기가 진짜 고수다. 그렇죠?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잖아요. 일단 이론적인 베이스를 공부하고 문제는 그걸 실천에 옮겼다는 거죠. 그리고 끈기 있게 그 물건을 찾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는 그런 마인드가 정답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분을 위해서 박수 칠까요? 네. 그래서 제가 다가오고 하면 이분이 늘 생각이 나요. 그래서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네. 그분은 지금 뭐 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400 받고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본인과 배우자가 집을 갖고 있다 뭐 더느냐. 이거를 이제 혼동하는 분들이 있는데, 내 명의로 집이 있고, 뭐, 와이프 명의로 집이 있으니까 따로따로, 별산 아닙니다. 이거 합산해서 봐요. 그럼 나도 집이 있고, 부인도 집이 있으면 집이 두 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아까 한 채가 됐을 때 임대는 비과세라며요. 그렇죠? 그러면 부부지간에 한 채씩 갖고 있으면 두 채가 되니까 비과세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세금을 내야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임대했을 때는 일단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 없이 아예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거는 몇 채예요? 한 채. 그럼 내가 아파트를 한 채, 다가구를 한 채 가지고 있다가 지방에 내려가서 있다가 올라왔다. 그러면 그동안의 그 임대료는 신고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건 비과세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간주 임대료인데 요거 가기 전에 다른 걸 먼저 보죠. 뭐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겠는데 요걸 먼저 보겠습니다. 네, 좀 약간 건너뛰겠습니다. 좀 더우시죠? 예, 에어컨이 이제는 6시가 되니까 꺼졌나 본데요. 예, 자, 조금만 참으세요. 5분 이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참을 수 있어요? 벌써 눈빛이 아니야. 자, 요거는 아까 이제 설명된 부분인데 이거죠. 그러면 한 채가 아니라 두 채부터 임대는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현재 아까 그 통계치 봤지만 등록사업자가 많아요? 무등록사업자가 많아요? 무등록사업자가 많은 거야. 아직도. 자, 그러면 등록사업자한테는 당근을 주겠다. 아까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종부세 면제, 뭐 기금대출 다 주겠다 이거야. 근데 무등록사업자한테는 뭔가 채찍을 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그러면은 적발을 할 것인가를 작년에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럼 작년에 그 고민한 게 서울 기준 하면은 서울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전월세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임대라면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근데 옛날에는 확정일자가 요식행위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거를 다 전산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그럼 그 보증금 자료가 국토부를 통해서 서울시 전월세 다 떠요. 그런데 이거를 국세청장이 어떻게 안 건지, 그냥 인터넷 서칭하다가 알게 된 건지, 아니면 뭐 콘서트를 보다 알게 된 건지, 알게 된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불이 나게 달려가서 MOU를 했어요. 서울시한테.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걸 당신이 개발해. 너무 고맙다. 어? 서울시 무슨 말이냐? 우리는 뭐 너희들 위해서 해준 게 없는데. 아니야. 너희들 우리 위해서 너무 많은 역할을 했어. 그럼 뭐죠? 거기에 보증금 자료가 다 뜬다는 거죠? 그 보증금 자료를 이제는 공유해달라 이거예요. 어떻게? 걱정 마. 여기 선만 붙이면 돼. 선만 붙이면 돼. 다 빨려 들어와야 돼. 그렇죠? 지금 우리가 마치 2007년도에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생기면서 등기법 바뀌면서 지금 소유권 이전하면은 뭐예요? 등기부상의 거래 금액이 다 표시가 되죠. 맞습니까? 그렇게 되는 바람에 양도소득세를 옛날처럼 다운이나 업겨 쓰기 힘들어진 것처럼 이제 이게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카드표를 줬잖아요. 이제 휘둘러야죠. 그러면서 작년에 그때가 6.13입니다. 6.13 대책 발표할 때 갑자기 이제 이 얘기한 거지. 자, 이거는 이제 무등록세 앞으로 규제하겠다, 과세하겠다,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응? 그러니까 막 이제 전화 오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여태까지 10년 동안 여태까지 나 소득세 신고 하나도 안 했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긴 세금 내면 되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럼 나는 발 뻗고 자야 돼? 아니면 옆으로 자야 돼?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너무나 그런 무등록세가 많으니, 야, 이거를 다 잡아낸다는 것은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건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조항생이 이거예요. 주택 임대 총수입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한식으로 2015, 16,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비과세 주고 17년도부터는 분리과세 주자. 그러면 세율을 몇 프로 할 건데 14% 분리과세 한다는 건 뭐냐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는 않겠다 이거예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는 않겠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실제로 이제 뭐 이건 정부 사례입니다. 정부가 예측하기 만약 연간 임대 수입이 뭐 1,000만 원이다. 그럼 여기서 필요 경비를 60% 잡아주겠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면 경비를 한 50%대 잡아주거든요. 근데 이거를 60% 잡아주겠다 일률적으로. 그 다음에 가칭 임대소득공제라고 해서 400을 해주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현재 이제 여러분들 연말정산할 때 부양가족공제가 보면 1인당 150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가족수가 많으면 유리하지만 현재 지금 거의 핵가족이잖아요. 그럼 400이면 150이면 한 2.5인 정도 해주는 거야. 이걸 일괄적으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충 보니까 14%를 부과하지만 세금은 없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결론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사업자 유형이 있죠. 일반 사업자, 간이 사업자. 그럼 아까 이제 우리 김종 교수님 잘 말씀해 주셨던 간이 사업자는 연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입니다. 그러면 주택 임대 사업자는 간이 사업자나 일반 사업자에 들어가냐? 아니요. 여기도 안 들어가고 여기도 안 들어가요. 아까 무슨 사업자에 들어간다고 했었죠? 무슨 사업자? 면세 사업자. 주택 임대 사업자는 무슨 사업자예요? 면세 사업자. 그럼 면세 사업자는 무슨 뜻이에요? 부가세 신고는 면제예요. 대신 내 그 임대 수입에 대해서는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지만 넘어가는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가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이겁니다. 아셨어요? 하지만 상가 임대라든가 오피 임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업자가 됐을 때는 부가세 신고도 해야 되고 내 개인 소득세 신고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이제 간이가 유리하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간이는 일과 세간의 공급대가 보통 연간 공급대가가 2,400만 원 미만일 때는 납부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1,200이었다 지금은 2,400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이 면제기 때문에 부가세 면제 규정 때문에 간이가 좀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요즘은 이제 거의 매출이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2,400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일반 사업자로 가는 경우가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게 이게 오늘의 마지막 설명인데요. 그러면 지금 자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면 임대주택 사업을 하려면 주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오피스텔은 무슨 주택이죠? 고시원처럼 준주택이잖아요. 그럼 준주택이면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오피는 돼야 안 돼요? 돼. 논리는 안 맞는 거야. 분명히 준주택이 했잖아요. 준주택인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허용해주고 있단 말이야. 그럼 논리적으로 따지면 뭐라 그래요? 아, 그 여정서 마음이야. 뭐 이제 다 그때 달라지는 거지 뭐, 그렇죠? 자, 그다음에 다가구 임대주택. 내가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다가구를 내가 임대사업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할 수 있겠죠? 그럼 다가구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될까 안 될까요? 다가구도 지금은 됩니다.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의미 있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이 사례에서 보다시피, 자, 이게 이제 오늘 마지막 설명입니다. 홍일동 씨는 집 한 채를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구입한 오피스텔을 주거로 임대하려고 한다. 이 경우 주택으로 분류하게 되면 집이 두 채가 되어 양도세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이런 경우 방법이 없을까? 자, 그러면 그동안에는 오피스텔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보통 우리가 오피스텔 보면은 보통 현실 어떻습니까? 분양을 받을 때는 업무용의 주거예요. 업무용이잖아요. 업무용 분양 받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강남이냐 아니냐 또 달라지지만 임대라면은 주거 임대를 많이 합니까? 업무용 임대를 많이 합니까? 그렇죠. 주거 임대가 많죠. 강남은 또 업무용이 많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주거 임대가 많은 거니까 양도할 때는 이거는 주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난 집 몇 채? 두 채가 되는 거야. 그럼 두 채가 돼버리면 나 팔면 양도세 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이걸 양도세를 안 내려면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과거에는 안 됐단 말이야. 그럼 그 당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만 알고 있는 실전 노하우 하나만 푸죠. 네? 주소 전입을 못하게 해. 그럼 주소 전입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지금 실제 주거로 살고 있는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애당초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살고 있는데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팔면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이건 탈세예요, 절세예요? 내가 하면 절세고 남이 하면 탈세죠? 응? 자, 본인이 이게 탈세인지 절세인지 모르면 안 됩니다. 탈세는 그거는 가산세가 엄청나요. 그건 탈세지. 실제는 주거로 쓰고 있는데 공실 해준다는 거잖아요. 공실. 공실닷컴도 있더라고. 공실닷컴. 공실만 관리해 줍니다. 저희가. 그렇죠? 자, 그럼 사실 그거는 탈세죠. 그럼 그 논리는 뭐냐면 공부상은 업무용인데 실제 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소전입 못하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실제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니까 그러면 판단이 실제 과세했는데 못하니까 형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공부상 업무용이니까 업무용이다. 그러니까 이 집 팔면 비과세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 모습을 지켜본 국세청장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쇼를 하고 있구나. 그렇죠?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공식적인 탈출구 하나 생긴 거야. 그러면 OP도 준주택이지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풀어주자. 그렇죠? 그래서 아까 OP 조건에 우리 김종현 선생님 자료 보시면 대신 조건이 있잖아요. OP가 되면 주거 기능의 시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뭐 화장실 뭐 있었잖아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이거 비과세 주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해서 소위 탈출구를 마련해 준 것도 있고, 보통 우리가 이제 서울 같은 데는 도생주택하고 이제 OP를 같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도생주택 자체가 주차법이 완화됐을 때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서 도생만 뽑았지만 요즘은 OP랑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도생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고 얘는 안 돼버리면 문제가 되잖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도 넣어준 거 아닌가. 그다음 주거 기능 강화해서 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좀 더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갑자기 또 좀 덥고 하니까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포인트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자, 이제 마지막 나머지 그 번호 갖고 있죠? 예, 그래서 그 추첨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